여긴 지형적으로 원래 당연히 전기적으로 물이 넘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21세기 강남에서 이런 일이. 영동 개발 시절의 강남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가 아닙니다.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랄까? 서울 강북의 인구를 비워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규모로 보낼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살긴 좋지 않은 땅입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놀랍니다. 질문 받을 때마다. 이번 홍수나 태풍이 결국 역대급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있었던 겁니다, 쭉.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잊어버리셨는가가 저는 놀라워요. 저는 이제 쭉 강남 쪽에 살았었는데, 세입자로서. 제가 살았던 게 80년대 잠실, 90년대 반포, 그리고 지금은 관악구. 살면서 제 기억하는 것만 해도 5번 정도의 홍수 태풍이 있었습니다. 84년은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87년이 제가 기억하는 큰 물난리였는데, 그때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가 전부 침수돼서 물건들을 떠리로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강남 터미널이 무릎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홍수보다 그때가 더 컸어요, 훨씬.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가장 컸던 홍수는 90년입니다. 그때 홍수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잠수교, 북단, 이촌동 쪽에 가시면은 잠수교 끝에 고수부지가 있고 사람들 워킹하는 데가 있죠. 그쪽에 빨간 줄 하나가 가 있습니다. 기둥 하나에. 그게 90년 9월 19일일 겁니다, 아마. 홍수 때 최고 수위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때가 역대급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한강 넘치지도 않았고 피해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들어와서 2001년 홍수가 저는 기억이 뚜렷한데, 그때 연대 앞에서 친구랑 있었는데 연세대부터 신촌역까지 강이 됐습니다. 원래 복개천이 있던 데가 물이 넘쳐버린 거예요. 그때 서울 전체에서 사망자가 52명이 났습니다. 이번 사망자에 비하면 7배죠. 그때가 역대급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때 맨홀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셨고, 전기 감전으로 그 50명 중 절반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맨홀 사망이 한두 건 있었고, 감전이 2분 계셨죠. 그리고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유명한 11년 폭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산사태에 비하면 이번에도 물론 비극적인 축대 붕괴 사고 같은 것이 있었지만 피해 절대 규모로는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이 잠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한테 충격적인 건데, 강남역은 쭉 잠겼습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이미 7월 책에서 썼지만, 전 당연하게 다음에도 홍수가 있을 거라 예상했고, 이거는 특정한 정권이나 무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긴 지형적으로 원래 언덕 사이에 계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적으로 물이 넘친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지형의 문제고, 강남 개발을 처음부터 난사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대로 된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게 또 올까요? 하고 어떻게 21세기 강남에서 이런 일이, 이 두 가지인 건데, 영동 개발 시절의 강남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가 아닙니다.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랄까?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서 서울 강북의 인구를 비워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규모로 보낼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나쁜 땅에 사람이 적게 살았다 보니까 그걸로 보낸 게 지금 강남.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살긴 좋지 않은 땅입니다.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언덕 많고 계곡 많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학생들 다리만 건강해지고 하는 데인데 학교는 다 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름마다 물 넘쳤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번 책에서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을 구분했는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경제적 동물은 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동물입니다.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 믿으면 살기 좋은 곳이 돼요. 강남은 살긴 좋지 않지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도 핵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2의 강남은 제가 볼 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북한 정도의 체제 위협을 줄 만한 국가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체제 경쟁이 더 심해졌고 북한이 서울에 대한 위협이 컸으면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세종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제2 강남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강남은 앞으로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앞으로 또 이런 폭우가 올 것이냐? 당연하죠. 기상이변은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국의 특성상 폭우와 태풍은 장마 끝나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신다는 게 놀라운데, 근데 8월 초에 폭우 내리고 중부 지역에 9월에 태풍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비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각오를 해두시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 살라고 보낸 곳입니다. 한때는 상공부 및 예하단지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의 코엑스하고 한전부지 쪽.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조금 더 남쪽으로 보낸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가 안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사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비가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조적으로 보시면 좋은 게 여의도죠. 여의도는 원래 물만 넘치면은 잠기는 곳인데, 그 여의도 개발한 뒤로 잠긴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로. 이거는 처음부터 국회 등 다 온다는 전제 하에서 만든 계획도시다 보니까 철저하게 배수 설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 남쪽의 진정한 계획도시는 여의도지 강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들의 겉멋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강남의 언덕에 있느냐 빌딩이 또는 계곡에 있느냐부터 보셔야 돼요. 강남에 있는 대로나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계곡입니다. 놓기 좋잖아요. 계곡이니까. 좀 더 파서 만든 게 강남역이고 그런 거라 늘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추천하면 좀 편안하게 장기 거주하시고 침수 피해 없으려면 언덕에 있는 강남 쪽의 지역을 선택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가 이제 아파트로 강남을 덮기 전에 시형주택이라는 것을 15단지까지 만들었는데, 그 시형단지, 그러니까 시에서 만드는 시형 아파트 같은 거죠. 다 언덕에 있어요. 강남 대치, 청담 이런 데들에. 계곡엔 없습니다. 여기 물넘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데들은 침수 피해는 없죠. 다만 누수 피해는 있다. 누수 피해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건물 노후도라든지 누수에 대한 건물주의 대비 같은 걸 보시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건물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부동산 분들 중에 젊은 분들, 깨있는 분들은 서구적인 또는 선진국적인 방식을 익혀오셔서 개별적인 아파트라든지 건물의 차수벽 같은 거를 다 체크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차수벽이 돼 있습니다. 라든지.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강남 빌딩이니까 들어가자가 아닌 거예요. 지난 8월 8일 강남 홍수 때 그 노아의 방주로 유명했던 차수벽 튼튼했던 건물, 그 강남역 서북 쪽에 서초구 청담 빌딩, 이거는 워낙 중요한 건물이니까 이름 말해도 되겠죠. 청담 빌딩 같은 사례가는 이 건축주분이 처음부터 설치했답니다. 강남은 물넘치는 곳이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모르고 지었다고 했고 나중에 들어가서 침수 피해 입었다고 뭐라 하는 거는,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땅도 사랑해야죠. 그 땅의 지형도 알아야죠. 모르고 들어가는 거 무책임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곡보다는 언덕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직전에 찍었던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이 언덕에 있었는데, 빌딩이 그 주차장이 물에 잠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차수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하고 들어가십시오. 차수벽 돼 있나. 이번에 9월 8일에 냉천 주변에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돼서 안타깝게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만, 그 아파트 경우는 차수벽이 없었거나 굉장히 애매했던 거죠. 모래주머니 쌓는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아파트 단지는 무사했어요. 차수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주하시거나 그 오피스 들어가실 때 조금만 체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당역이라든지 구반포 쪽 가시면은 거대한 웅덩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저수지인데 폭우가 내리거나 했을 때 물을 임시적으로 받아두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부족한 거예요. 기상기반이 오다 보니까 더 심해질 거고, 이런 거는 구청이 할 게 아니라 시단위에서 대규모로 피해가 심한 강남 지역에 한복판에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하시설로. 예를 들어 도쿄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지하신전이라 부르는 일본 수도권 지역에 방수시설이 있습니다. 대단히 거대한데 이 정도 시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일 피해가 심한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데 강남구 쪽이 약간 그 만드는 거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양천구에 커요. 큰 게 있어요. 근데 양천구하고 강남구 멀거든요. 관계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대규모로 국가적 단위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구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내 동네의 저수시설이라는 게 대단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저수시설도 자꾸 이거 노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에 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느니 뭐 아파트를 짓는다느니 그러고 있어서 있는 것도 용도가 애매해진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선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놀고니 시설이 아니라 필요한 거라고. 이번에 포항 홍수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그 아파트 사건이 난 아파트 옆에 천이 있는데 이 천 주변에 고수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수부지를 포항시에서 꽃도 심고 막 그랬어요. 운동시설도 만들고 빈 땅이니까. 경북도청에서는 이거는 그 빈 땅이 아니라 물 넘칠 때 받기 위한 일종의 배수시설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빼라고 웬만하면. 근데 그걸 무시하다가 이번에 넘친 거죠. 한강 옆에 그 운동시설 있고 하는 게 보면 다 가설이에요. 그게 서울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언제든 쓸려 나갈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 하상기수란 말이 제가 이번 책에서 썼지만, 동아시아 몬순 지역, 장마 기후 지역은 물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비율이 10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천이 예를 들어서 요만하더라도 이 정도의 고수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없으면은 민가로 넘치는 겁니다. 고수부지나 저수지는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거를 가만둬야 되는데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두고 거기다 플러스로 지하 저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동네에 웬 저수시설 하고는 있는 고수부지마저도 꽃도 심고 막 하니까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건 약간 시민들의 자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합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걱정하는 게,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충분히 배수시설을 잘 하셨으리라 믿지만, 제가 이런저런 거 들여다본 바로는 미흡하더라고요. 거기 옆에 탄천이거든요. 그쪽은 원래 모래 땅입니다. 틀림없이 아마 강남역 이상으로 침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대비를 해주시길 바래요. 웬만한 그냥 저수시설 만드는 정도로 안 될 겁니다. 그쪽은 강남역보다도 더 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재난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오로지 경제학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게 제가 이번 책을 쓴 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책을 읽으시고는 왜 부동산들이 속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속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말 관점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재난이라는 관점이. 근데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관점 하에서 부동산을 합니다. 도시는 건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길과 블록으로 이루어진 거고 나아가서 평야와 강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남극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감안하시고 바닷가 사세요. 부산, 인천, 목포 이런 데들은 다 이 위험이 공통적으로 있고 그게 이번에 포항에서 드러난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션뷰 리버뷰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바닷가 지역들은 이제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됐을 뿐인 거지. 2014년 매미였나요? 그때도 해운대 쪽에 만조와 태풍이 겹쳐서 주변 건물들이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하나는 중앙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거랑 당시 피해는 충분히 이제 보험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상자도 적었고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포항 같은 경우는 피해를 규모가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거를 재해 이력이라고 하는데 선진국들은 피해 예상도라는 해저드 맵이라는 거하고 재해 이력도를 공개합니다. 국가가. 자기가 집이나 건물 살 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재해 예상도를 올렸다가 민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정부가 처음에 공개도 안 하다가 KBS에서 탐사 보도하니까 공개는 했는데 확대를 못하게 하다가 지난 8월 8일 이후에 확대를 하게 됐더라고요. 예, 그거를 다른 나라는 당연히 국가의 의무로 사는 건데 한국은 그 집값교라고 하는 무서운 종교가 있어서 막았던 거죠. 사람 목숨보다 집값이 중요해서. 근데 이게 공개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예측이라서 불확실하다. 왜 예측만으로 내 집값 떨어뜨리냐 하면은 재해 이력도라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집에는 몇 번의 침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그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셨던 거고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나 부동산 업자들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거래할 때 굳이 뭐 좋은 거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정신을. 뭐만 나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무서워하는데 그게 반영된 게 집값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걸 숨긴 상태에서 거래한다는 거는 폭탄 떠넘기기입니다. 아니, 저는 그건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은 차수벽 설치 안 돼가지고 침수돼도 보험 처리받으면 되는 거고요. 부산 이런 데라든지 서울 이런 데들은 침수 예전부터 많이 됐어요. 됐는데 그때 다 보험 처리하고 쉬쉬하는 겁니다. 그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8일 이후에 또 저는 놀랐던 게 이제 강남은 이제 끝장이다 식의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있는데 호들갑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넘쳤고 앞으로도 넘칠 거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도 홍수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래봤자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차 몇 대 침수가 끝이에요. 사망사고는 정말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8월 8일에 강남역에 비 내릴 때 집에 가시겠다고 막 버스 타 있다가 절반 잠기니까 나오셨잖아요. 헤엄치고 다쳤잖아요. 그런 게 위험한 겁니다. 그 감전돼요. 며느리에 빨려 들어가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지 그 강남 집값 걱정하실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심한 나라죠. 심한 나라인데 저는 아직 심한 정도가 예를 들어 영국이라든지 일본에 비하면 아직도 더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은 준도시국가라 생각해요. 특히 이제 KTX가 관통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2시간권이거든요. 이 정도면 도시국가 수준입니다. 다른 큰 나라에서 왔을 때는. 심하다면 심하다는 건데 이게 심하다는 말 자체가 좀 주관적인 상황이라 심한 게 그리고 나쁜 것이냐? 저는 나쁘다 보진 않습니다. 인구는 집중돼야 되는 것이고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좀 절대 녹지로 둬야 되는 지역들이 보존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치 중에 하나를 대변하는 거죠. 거래 가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래 가치도 거래 가치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는 건 크게 이제 오피스 빌딩하고 아파트겠죠. 그게 아닌 건물 형태도 많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합니다. 개발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온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그 동네 답사라고 왔는데, 그쪽에 온양동 지역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잠깐 온양시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시청 있던 부지가 개발되는 중인데, 주변 지역이에요. 갔더니 우리 동네 개발합시다라고 아파트로 바꿔서 좀 더 좋은 집에 살아봅시다. 만약에 돈 안 되는 분들은 팔고 떠나시면 됩니다라고 깨끗한 집에 살면서 자손들에게 고향을 물려줍시다 하면서 동시에 돈 안 되는 놈은 떠나라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 보고 좀 놀랐었는데 그런 게 싫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왜 신축 아파트에 살아야 되냐. 난 이 집에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담론이 모든 인간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답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평소에 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낡아도 이 집이 좋은 사람도 많고 오피스 빌딩에 사는 것보다 을지로나 부산 사하구 쪽에 허름한 공장에서 돈이 더 잘 도는 사람도 있어요. 거래를 하시더라도. 이런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땅의 가치는 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동산 시세는 그 땅의 가치 중에 한 가지를 거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한국은 이제까지 부동산으로 갑자기 거부가 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일종의 복권 사듯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이제 그런 신념에 사로잡힌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강남의 신축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남은 이제 별개 리그가 돼버린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락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어느 집이 살기 좋다 생각하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딴 데서 말씀 많이 드리지만 사람은 자기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있고 직장 있는 데를 못 벗어납니다. 상상력이. 대체로 보니까 서울 경우는 서남, 동남, 서북, 동북 해가지고 권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 밖에 못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사셨던 분은 은평구로 전혀 모르고 영등포 사람은 도봉구 쪽을 전혀 몰라요. 하지만 반대편 넘어가면 또 좋은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또는 산이 가까워가지고 등산하기 좋고 또는 숨어있는 아파트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전국을 한번 제 활동하는 거 보시다 보면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낯선 곳이지만 여기도 좋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가드리고 있습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강남 신축 아파트 단지를 지금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건데 거긴 부족하죠, 공급이. 근데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그 지방 도시들의 외곽 가면 넘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어제 체크한 것만 해도 송도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위기다, 억소리 내면 떨어진다 말하는 거 이상하다는 거죠. 아파트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1군 건설사가 지은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넓은 서울에 내 집 없냐고 할 때 청년 세대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강남에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또는 홍대라든지 그건 집이 적죠, 당연히. 그런 지역에 공급을 더 해야 되는데 그쪽은 손을 못 대고 35층 규제하면서 자꾸만 외곽에 남양준이 용인에 짓고 있으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은 당연히 안 오릅니다. 멀거든요, 원하는 지역에서. 35층 이미 완화됐지만 더 고층 빌딩 올리게 해서 홍대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살기 불편해지면 값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 올라갈 거를 규제하는 바람에 스프롤 현상이 나서 잠식되고 있는 외곽의 예를 들어 농촌 지역들 이런 지역을 좀 더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도시만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외곽 가보면은 전부 불안해요. 언제 특지 개발될지 몰라서 쫓겨날지 몰라가지고 몇 대를 산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걸 봅니다. 이건 정치적 위기예요. 핵심 지역에 개발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하고 올리는 만큼 그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서 임대주택 지어야죠. 그리고 제가 임대주택 지을 때도 중산층들이 공무원 돼가지고 담론 주도하다 보니까 중대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직도 중소형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이. 그것도 5년짜리가 아니라 20년, 30년이 필요한 거고. 그 제 기본 주장입니다. 저는 풍수지리를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풍수지리를 얽힌 담론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배산임수라는 게 이미 많이 깨졌고 치수 잘 되면 배산임수 필요 없거든요. 산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고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 산하고 지금 산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농업시대입니다. 농업시대에서는 물이 골짜기로 흘러오다가 펼치는 게 좋은 건데 지금은 공업시대잖아요. 관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배산임수 얘기하면서도 무덤 얘기하는데 그거는 죽은 사람을 위한 풍수지 산 사람을 위한 풍수는 다른 겁니다. 원래 풍수는 두 가지예요. 양택풍수하고 음택풍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 사람들을 위한 양택풍수하고 죽은 사람 묘자를 쓰는 음택풍수를 혼동해 하세요. 그 근본적으로 양택풍수도 있긴 한데 그건 일본이나 중국이 발달했고 그렇게 풍수 잘 따진 나라가 한국이 지난 몇천 년간 겪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풍수 따져가지고 세계 정복 못했잖아요. 한국이 세계 지배 못했잖아요. 별거 없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 묘자를 쓰려고 하는 풍수 가지고 지금 21세기 사람들이 세계 10대 강국에서 따지고 있는 건 좀 우습다 생각합니다. 양택풍수는 산 사람을 위한 집짓기용인 거고 음택은 죽은 사람 묘자를 써서 후대들이 좀 복받아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쓰는 풍수라는 거는 청나라 이후에 확립된 거고 그거를 일본 측의 풍수하고 결합해서 만든 것이고 그 한국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청나라 당나라 때 풍수는 서울대 그 지리학과 교수였던 추장조 교수가 전통 풍수라는 걸 구현하려고 했는데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택풍수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 열었을 때 욕조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저 중국발이잖아요. 그게 이제 청나라 이후에 근대에 완성된 양택풍수예요. 그 홍콩에서 건물 지을 때 뭐 구멍 뚫고 하는 거 우습잖아요. 우스운데 그게 원래는 이유는 있어요. 중국의 남부 지역의 기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중국 북부 지역하고 가까운 이제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중국, 홍콩 쪽은 남부 지역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데 좀 형태가 달라가지고 좀 더 물 중시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수입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정말 풍수 따지시려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정근대 동아시아 연구하는 사람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풍수책도 모으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취미로 보는 거지 그거를 믿고 여러분이 몇십억짜리 건물을 하고 할 때 도입한다는 거는 우스운 일입니다. 하물며 뭐 일제가 풍수 혀를 끓이려고 뭐 열차를 놨다니 하는 거는 가면 그거는 도시 괴담 수준입니다. 그래서 풍수 얘기는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너무 부동산 하는 분들이 그렇게 경제학 원래 따지시면서 토건 기술을 첨단 문법을 도입하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풍수를 이렇게 대입하셔가지고 늘 당황스럽더라고요.